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아, 밤양갱보다 더 달콤한 법.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수요일마다 저 만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 법과 만날 때 더 사랑스러운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어려운 법과의 만남 저와 함께 하시죠.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각자의 노래로 좀 시작해봤는데 전민기 팀장 무슨 군가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예, 율동 좋았어요. 아니, 이제 프로 방송인이라고 불러주시죠. 네.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지 않고. 누나 깜빡이지 않고. 감독님을 이게 다 배려한. 굉장히 넓게 잡고 있었는데. 본인 고은 잡고. 알고 계셨군요. 야, 그러저나 밤양갱은 멜로디가 진짜 어렵네요. 근데 정확히 불렀어요. 정확했어요.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어머머머. 음정이 이렇게 정확한데 이렇게 달아 보이지 않는 밤양갱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요새 좀 유통기한이 지난 밤양갱이라고. 함부로 까드시다면 큰일 납니다. 아니, 이 정도로 진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노래가. 맞아요. 근데 BBC의 노래인데 AI 커버곡으로도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 가수들이 부르진 않았지만 아이유 버전도 있고 뭐 박명수 씨 버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이거 보고선 정말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걸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낸 이 기술도 신기하고요. 이걸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걸 짜집기 하고 있을 그 노력을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제 변호사기도 하니까 이거 목소리 그렇게 갖다 쓰는 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는 했지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AI 커버곡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그러니까 없을까요? 현행법상으로요. 사실 이게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변호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걸면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재미있고 뭐 여러 가지 놀이기 문화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도 목소리 주인공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제기할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 코미디언들도 장난 전화로 네. 선배들 성대모사에서 막 뭐 시키고 막 이런 적도 많았었거든요. 이게 진짜로 AI를 이용해서 내 목소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죠. 어이구,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심각하게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차단하는 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에 딥페이크 기술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맞아요.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AI 기술이 또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실종 아동이나 가족들을 찾는 데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AI하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나이 변환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나이 변화에 따른 그 얼굴의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현재의 얼굴을 재현해 나가는 그런 기술인데 앱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사진 넣으면은 뭐 80세가 됐을 때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거 볼 맞아요. 수 있는 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10세에서 80세까지 나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을 예측해서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진짜 아동의 경우에는 실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이게 몇 시간 정도일까요? 실종 아동의 사례만 놓고 보면 골든타임이 3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18세 미만 실종 아동 신고가 매년 한 2만여 건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종 신고 1시간여 만에 다행히도 부모의 품으로 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6시간 이후부터는 좀 실종 아동 발견 횟수가 크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실종 아동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요, 경찰이 실종 아동을 수색할 때 뭐 개인 위치 정보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 좀 제한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수색을 하다 보니까 수사에 좀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그 초동 대처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관의 장등에게 CCTV 정보 확인 요청도 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라던가 신용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진료 정보 등까지 좀 폭넓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네. 근데 이 병원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의 개인 정보라고 해서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 공개를 잘 안 한다고 이제 들은 것 같은데
만약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으면 이런 처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무성, 강제성을 부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자칫 잘못 사용되면 범죄에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됐을 때 피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사용하거나 아니면 실종아동 찾은 이후에라도 파기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좀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데 그래서 치매 환자 실종 신고 접수가 매년 평균 한 12,00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야산을 헤매거나 배수로에 빠지는 등 이런 위험한 상황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법 통과로 이 길 잃은 치매 환자분들을 더 빨리 좀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됩니다. 주변에 만약에 가족이나 친구분들 좀 실종된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정말 그 요즘에 정보들 문자로 이렇게 네. 울리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좀 확인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기리 씨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진짜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 번씩은 저희가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사를 알 수 없어서 길게는 정말 수십 년간 가족을 찾으러 다니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법은 물론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특급 전문가와 함께하는 응답하라 21대 국회. 오늘 우리들의 법이 주목한 법은 바로 이겁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양육비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법원에서 시효 없이 받을 수 있다. 양육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이행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사람은 저 아이에게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이 양육비 안 준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응사가 아니다. 양육비를 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노래 가사만 해도 이런 말이 있죠.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렵다고 해서 이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현명하게 이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님 하면은 실제로 방송을 꿈꾸는 변호사분들의 롤모델이 아니실까 할 정도로 정말 종횡무진하고 계세요. 네. 예,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쁘네요. 네, 제가 살이 빠졌다는 말이 많이 듣고 있는데 살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그때보다 네. 더 또 살이 빠지신 것 네.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방송 시작하면서 저도 좀 배워야 되잖아요. 방송 어떻게 되는지. 네. 항상 이인철 변호사님 출연하신 프로그램 보면서 아. 조금 거짓말 보태자면 받아 적고
야, 항상 그걸 대단하네요. 보면서 공부해왔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정말 팬심으로 왔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더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부담감을 딱 받았어요. 마치 저에게 변은정 선배님. 저도 그리고 고딩엄빠라는 또 아. 프로그램을 네네. 통해서 너무나 자주 뵙기도 했고 양육비를 거기 있는 고딩엄빠들에게 받지 법률적 못했다. 자문을 이게 또 70% 해주시고 강화가 됐죠. 실제로 그 예전에는 고딩엄빠 양육비 소송을 함께 하고 계시다고 제대로 들었는데 네네. 잘 진행이 되고 계시는지. 네, 뭐 제가 그냥 뭐 외람되게 말씀드리면은 그 출연료를 다 전액 기부하고 있고 그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굉장히 좀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법적인 그 문제가 많으세요. 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든지 오늘 주제라도 관련되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즘에는 좀 이혼한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그 양육비가 또 최대 이슈더라고요. 변호사님 찾아오는 분들 중에도 이제 양육비 못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로 이제 어떤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시나요? 양육비를 뭐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별거 한 이후에는 당연히 못 받고 이혼한 이후에도 못 받고 있다. 이 양육비를 좀 청구해달라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레 그 겁을 내시는 분이 많아요. 요즘 뭐 방송 보니까 양육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혼하면 양육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혼하는 거 좀 주저됩니다. 이런 분도 있고 굉장히 양육비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 돈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맞벌이 하는데도 사실 아이 한 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둘째 낳는 게 굉장히 주저하게 되거든요. 예. 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많이 벌어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어쨌든, 그러니, 한부모 가정에서는 얼마나 이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좀 부담이 될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많은 부모님들 중에선 이게 내가 쓰고 남은 돈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육비 줄 돈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겠다고 정말 배째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 보니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런 일명 그런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신상 공개 부분이 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판단로 나오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이번 판결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해요. 그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배드 파더스라고 네. 해서 뭐 국가 단체가 아니라 사단체에서 그냥 의뢰를 받아가지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 신상을 공개해버린 거야. 네. 그 신상 공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명예훼손이다. 아니 당신들이 무슨 국가기관 다니고 무슨 권리로 내 신상을 공개하느냐. 그래서 이게 재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세요? 공개한 것 자체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제재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분들이 한 행동은 나쁜 거는 뭐 당연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심정은 이해되는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이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게 올라가서 네. 우리 임 변호사님 법정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오죽하면은 이거를 공개했을까라는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장 아이들 키우는데 생활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게 공개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잘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결까지 갔는데 1심에서는 아마 혐의가 무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결국엔 나중에 이제 뭐 벌금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행법적으로는 이게 그 위법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 입법이 됐어요. 나쁜 엄마, 나쁜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네. 오. 다만 처음부터 공개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 수단으로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인철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전 팀장이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응답하라 21대 국회, 21대 국회가 응답한 오늘의 통과법은요, 바로 나쁜 부모와의 전쟁, 양육비 이행법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뭐 끝나지 않은 양육비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제 양육비 이행법 몇 차례 개정이 됐죠.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양육비 이행법 키워드는요, 책임 회피 불가, 양육비 지급 절차 간소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양육비의 지급 절차를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양육비를 뭐 상대방이 안 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뭐 직접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데가 또 쉽지 않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전제되는 건 뭐냐면 이 협의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 소송을 해서 어떤 양육비 그 판결문이라든지 양육비 조서를 받아야 돼요. 먼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재판의 일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육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이행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압류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자동 이체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직장을 고의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 양육비 안 주려고 도망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찾는 게 또 어렵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그럼 또 이행 그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감치 명령을 또 하는데 감치 명령 또 예전에는 또 회피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출국 정지하고 또 뭐 이제 신상 공개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뭐 한 6개월 길면 뭐 1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복잡했다. 우리의 아이를 가운데 두고 진짜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네요. 예.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니 근데 말씀 중에 이제 감치 명령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감치 명령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그러니까 감치라는 거는 그 사람을 한 달 동안 구치소에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센 제도죠. 센 제도. 그러네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하루만 있어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감치 명령을 당하면 양육비를 줘요. 하루만 그렇게 되고요. 하루만 있어도 본인이 답답하니까 주는데 뭐냐면 감치 명령을 내리기까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악의적으로 소위 말하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구나 하는 경우에만 감치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또 오래 걸리고 감치 명령을 안 당하기 위해서 집에도 없고 막 이게 송달을 안 받아. 그래서 감치 명령 자체가 이제 송달이 돼야지만 이 사람을 부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도망다니면 감치 명령이 또 어려웠거든요. 네. 야, 이거 이 양육비 그 감치 명령의 집행에 대한 이렇게 좀 과표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제 자료를 보면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법원에서 655건의 감치 명령을 이제 송달받았는데 실제 집행이 완료된 명령은 72건. 어이구.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감치 명령 제도가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법이 좀 보완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정말 감치 명령을 뭐 계속해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감치명령 안 받기도 하고요,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감치명령 내리기까지 뭐 2년 정도씩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제재 조치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감치명령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감치명령이 없이도 바로 이행명령이 있으면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적 절차가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훨씬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혼 소송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재판 한번 하면요. 길게 가겠죠 또. 1년은 걸릴 것 같은데? 3개월. 3개월. 짧으면 30년. 짧은 3개월. 야, 패스트 트랙이 아니에요. 2년 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거의 비슷했어요. 2년? 네, 이게 최소 1년에서 길면은 제가 심지어 한 사건은 1심만 4년 걸리는 게 있어요. 1심만. 항소하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 5년 걸리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 방송 아닙니까? 국회 정말 중요한 그 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죠. 네. 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혼해서 특히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똑같아. 3년, 4년 걸려. 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은 입증을 해야 돼. 네.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 이 친구가 가짜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나 이혼하기 싫다. 왜 이혼 쉽게 되느냐? 그러면 부부 상담 받으세요. 심지어는 부부 상담 받다가 남편한테 살해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 가정폭력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경우에 꼭 패스트 트랙이 필요하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야. 이게 1년, 뭐 2년, 3년, 4년 오르다, 4년, 5년 걸다 보니까 그동안 뭐 재산 다 없어지고 상대방이 다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지뢰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 실제로 우리 변호사님 찾아오신 분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고소득자가 이제 정말로 이제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양육비를 지금 못하면 이해가 되는데 네. 이 고소득자분들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정말 한 달에
본인을 위해서 막 1,000만 원 이상 쓰면서 막 이 자녀 양육비 50만 원 갖고 하나. 그러면 제가 이제 설득을 하죠.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양육비를 지급 안 하느냐? 그 양육비 뭐 한 달에 100만 원은 충분히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네네. 그 돈을요 자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 싶어요. 아, 자녀. 그 미운 여자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아. 그 사람 뭐를 믿고 줍니까? 이렇게 해서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자녀한테는 내가 직접 주겠지만 내가 이 감정 싸움이 일어난 부부끼리는 못 믿겠다 있을까? 이거구나. 근데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자녀한테 직접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양육자한테 주고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그건 믿고 줘야 되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심지어 아이 엄마가 그 돈 받고 미장원 가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미장원 가서 머리 예쁘게 해서 기분 좋아서 아이들 잘 키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양육비에 포함되는 거다. 믿고 맡겨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줘. 저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죠? 이게 예. 다 지금 이 일들이 예. 저처럼 지금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그 뒤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요. 애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증오의 감정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양육비 이행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재 조치가 강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 문제가 크게 해결이 좀 안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개정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재 조치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772명 정도인데 실제 이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6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호. 네, 이 중에서도 전액 지급한 사람은 3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제재 조치를 받은 미지급자의 91%가 제재 조치를 받든 말든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 좀 더 뭔가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제재 조치도 처벌인데 이걸 처벌로 못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것보다 이 사람이 인식 문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아까도 이 감정적인 이 일종의 그런 그 증오, 복수심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좋은데, 아 그래? 예를 들어서 감치 먹는데 한 달 살고 오지? 네. 해외 출국 금지, 해외여행 안 하면 돼. 운전면허 금지, 운전 안 하면 되지. 뭐 이 정도쯤이야. 나 감수하겠다. 그거보다 난 이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인식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제도를 아무리 강화해도 그건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뭐 결혼을 하시거나 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결국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좀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직장이 있거나 뭐 재산이 있으면 미리 좀 파악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디 직장 다니는지도 몰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이구야. 이게 뭐 꼭 내가 돈 계산적인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양육비를 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미리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네, 나쁜 부모와의 전쟁. 두 번째 양육비 이행법 키워드는요. 양육비 미지급,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썼는데도 이렇게 배째라로 말 그대로 나오면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형사재판의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돈 안 갚아도 당연히 잡아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그 금전적인 관계에서 돈 안 갚았다고 바로 사기죄 책임지는 거 아니고요. 바로 철컹철컹 감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이제 계속 양육비 지급하지 않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만큼 강제력을 높여서 좀 그 지급을 재촉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형사처벌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형사처벌 제도가 생긴 굉장히 획기적인 이거는 발전인 거예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허. 원칙적으로 가정 내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대원칙이거든요. 우리 형사법에.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양육비 안 주면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받으면 되지 왜 굳이 국가가 나서서 이걸 처벌해야 돼? 그런 이제 인식이 강했는데 이게 워낙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일부 국가가 같이 형사처벌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도 때문에 그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다가 양육비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야 이제 매를 드니까 진짜 매를 드네요. 아니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네. 그러니까 고소가 사실 매를 든 거고 처벌은 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매를 들고
때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나요? 자, 너무 지금 비유가 들어가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정확하니까 그 말씀하고 실제로 고소가 들어가고 처벌이 이루어졌냐? 아니, 귀 쏙쏙 다 네, 들어요. 네. 오히려 그 실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이제 양육비를 이제 형사 고소하니까 지급을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하거든요. 어쨌든 양육비를 지급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마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그 구약식이라는 건 이 사람이 이제 죄는 있지만 뭐 이제 징역형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벌금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이제 지급을 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또 안 줘. 장래 양육비는 또 안 주면 또 고소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 현행법에 양육비 그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안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내가 매번 번거롭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상하는 건 예를 들어서 18세까지 뭐 앞으로 받을 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럼 미리 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청구하는 게 힘들면은 미리 지급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보통 이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거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좀 처벌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뭐 가정 내 문제이기 네, 네. 때문에 그렇다 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요. 실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판사라고 생각할게요. 네. 판사라서 이제 그 양육비 안 지는 사람이 왔어. 이제 뭐 엄마는 이제 막 울고불고 하겠죠. 이 사람이 양육비 안 줍니다. 네.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막 10년 때려주세요. 그러면 판사 여러분 10년형 내릴 거예요? 만약에 10년형 내리면 이 사람이 감옥 가 있으면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러네 또. 아니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양육비 줘야 되는데 10년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있으면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정말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징역형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강제적으로 설득을 하고 벌금형을 내리는 거지 징역형을 내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 이거 진짜로 공감하는 게 예.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 방송을 하는데 네. 일중이 형님이 돈을 저한테 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작진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게 확실한데 네. 이러면 여기서 잘릴까봐 그럼 나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막 못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하고 무슨 대충 비슷하잖아요. 아니, 좋은 말씀하신 제가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이 그 좋은 그 케이스가 생겨났어요. 우리 김기린님 말대로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그 이혼까지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믿겠어. 네. 이어가지고 막 정말로 이 사람을 막 부셔버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막 드라마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아이에게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주세요. 뭐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제가 말려요.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요? 절벽으로 이 사람을 가서 강제할 수는 있지만 밀어서 죽이지 말자. 이 양육비 안 준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응사가 아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일을 시킨 다음에 양육비를 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결국 또 재판으로 가고 돌고 돌아서 결국 또 양육비 또 지급이 미뤄지고 그분들을 위한 좀 지원 체계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시급한 분들을 위해서 양육비가 그래서 또 획기적인 제도가 지금 논의 중이죠. 아직 통과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육비 선지급제. 이건 이제 일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뭐 한 달에 양육비가 뭐 100만 원 든다. 그러면 국가가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 그러면 다른 국민들이 아니 왜 내 세금으로 이 사람 이혼했는데 내가 양육비를 줘? 내가 모르는 아이 양육비 줘? 이렇게 이제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양육비 지급할 수 있는 뭐 아빠라든지 그 사람한테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먼저 주고서. 먼저 주고 원래 양육비를 줄 사람한테 다시 국가가 환수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못 받는 경우는 낭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될 몫이다. 왜냐하면 이 얘네들 열심히 또 자라가지고 또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대신 이제 뭐냐면 너무 이제 그 금액도 합리적이어야 되겠고 나중에 꼭 환수를 해야겠죠. 이 부모한테 환수를 하는 그런 법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뭐 1인당 월 20만 원씩 이게 총 9개월간 지원해 주는 건데 위기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은 1회 한해서 한 3개월간 지원 기간도 또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네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전에 미국에 좀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미국은 이 굉장히 양육비에 대해서 이제 그 세요. 조치가 네. 세서 오. 심지어는 어떤 그 주마다 좀 법이 다른데 어떤 주는 이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때 당신 양육비 지급했느냐 그걸 물어봐요. 아. 문제는 아예 그 자격증 취득 단계부터 그만큼 양육비는 이거는 그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사회 문제다. 국가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뭐 심지어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안 주는 경우에 뭐 징역 최대 14년형에 처하는 주도 있고요.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아닌 국세청의 한 조직에서 이제 뭐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 양육비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문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은 최대 17살까지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로 이전된 양육비 청구권을 바탕으로 해서 미지급자의 어떤 고용 형태라든지 근무지,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고용주에게 또 직접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회사나 세무서, 사회보장기관은 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거주지나 소득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할 의무가 이거 의무적으로 있는 거고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높은 한부모 가족 아동 빈곤율도 이런 걸 이제 도입하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의 세금이 또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확실하게 구상권을 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저희가 21대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미지급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양육비는 저는 자녀의 생명과도 같다. 생존권이라는 생각을 해요. 생존권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야 된다. 법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 저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양육비 좀 마련하세요. 땅을 파서라도 노동을 해서 땅을 파서라도 양육비는 먼저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한 달에 뭐 50에서 10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이행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기리 씨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예. 제가 종종 이제 보육원을 가는데 봉사활동으로? 그냥 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애들이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이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이런 양육비 문제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진짜 땅을 파서라도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양육비 지급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양육비 미지급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좀 더 간소하고 빠르게 양육비를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사실 피해는 그 아이가 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인식 개선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육비는 주지 않고 계신데 왜 주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본인은 아이를 만날 때마다 뭐 책가방도 사주고 선물도 사준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므로 나는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요. 책가방이랑 장난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 내 아이가 마신 우유 한 컵, 계란 후라이 하나가 사실 다 돈이거든요. 양육비는 아이 장난감 사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아닙니다.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는 부분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에 다시 한번 또 공감하게 되네요. 정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앞으로 정말 국회 방송이니까 네. 국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정말로 국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선진적인 제도를 많이 이제 참고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제도만 보면은 이제 선진국하고 비슷하게 돼서 제도는 이제 많이 확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한 그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 우리 실무가 좀 많이 만나셔가지고 이제 좀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 디테일한 좀 더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마을 전체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옛말도 있는데 우리의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 아이에 대한 책임감 또 확실하게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예. 어떡하죠? 앞으로도 살찔 시간이 없어요. 그러게요. 괜찮습니다. 제 살찔 시간에 예. 자녀들이 좀 많이 살찌고 열심히 건강해지고. 감동이 또 참 들어오죠.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는요, 예전과 달리 요즘에 이제 전화통화
를 실제로 많이는 안 해요. 네. 전화가 오더라도 스팸 전화인 경우가 좀 많고. 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연락하는데 네. 이 채팅으로 상담이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화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해결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맞아요. 변호사 상담도요. 예전에는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알고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서류를 드리고 손으로 쓰고 이런 작업이 있었는데 요즘은 저도 이 깨톡 메시지로 이 양식이 있습니다. 뭐 이름, 뭐 분쟁 지역, 상담 내용 이런 걸 보내면 카톡으로 답장을 주시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콜포비아라고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근데 저도 보면은 전화 오잖아요. 받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톡이나 네. 문자로 오잖아요. 그거 확인하고서 다시 거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종종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임주혜 변호사한테 보내야 될 걸. 기리 씨한테 보낸다거나. 아니면 나는 단톡방인지 모르고 우리 팀장님을 욕했는데 단톡방에 올린다. 뭐 이런 실수들. 맞아요. MC님 빼고 우리 또 단톡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자, 이렇게 SNS 메신저를 확실히 좀 사용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에피소드들도 네.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사연도 이 단톡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살펴보시죠. 아유, 말년에 냉동만두 이제 지겹다. 아유, 사회 나가면 내가 쳐다도 안 볼 거야. 왜 그러십니까, 김병정님? 좀 질리셨습니까? 야, 이런 밤에는 갓 구운 삼겹살에 쇠주 한 잔이지. 아, 그립다. 아, 그리워. 깨떡 1차 삼겹살, 2차 회, 3차 골뱅이 무침. 역시 동기 모임 최고. 동기들아, 다음엔 내가 쏠게. 아유, 뭐냐 이거 부사관 이거. 아니, 자기 먹은 거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야 지금? 아니, 김병정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봐. 야, 딱 보니까 이거 동기들하고 술 마시고 지금 진짜 김일중 진짜 그 우리 방에 잘못 올린 거네 이거. 와, 정말 황제 코스로 드셨지 말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거는 나만 볼 수가 없지. 이거 화면 캡처해서 분대원방에 올려야겠다. 야. 부사관의 오늘 저녁 메뉴들이란다. 미음, 치읓, 니은인가? 깨떡깨떡 저걸 다 드셨단 말입니까? 위대한 부사관님 이응지은 인정. 올드보이도 아니고 우리는 매일 냉동만두 씻고 있는데. 깨떡, 올드보이가 먹은 건 군만두지 말입니다. 진상병 눈치를 뽀글이에 말아먹었냐?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고 전 팩트만 말해야 하는 병이 있어서 말입니다. 당장 원산 폭격 실시. 아이씨,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자, 부대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차렷! 자, 김병장, 앞으로 나와. 부장 무슨 일이십니까? 네가 내 욕했냐?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나한테 미음, 치은, 니은이라며 이거 미쳤다는 말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쓴 말은 마초남이란 말입니다. 미음, 치은, 니은이 마초남이라고? 마초남입니다. 야, 이거 누가 마초남이라고? 마초남이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 니들 생각은 어때? 상병 전민기 MZ 세대들은 마초남이란 말을 잘 모르지 말입니다. 이병 임주애 게임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미음 치은 니은이란 말 자주 씁니다. 네. 강병, 이병. 정말. 어허, 거봐. 김병장. 이거 상관 모욕죄다. 싸제 음식 대신에 콩밥 좀 먹어봐라. 부사님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만추남입니다. 만추남. 어쨌든 이 부사관이 일단은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고, 네. 근데 그걸 다 퍼날렸어요 지금. 네, 지금 전상병이 아무래도 예.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가 찔렀어요? 네네 찌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셔야죠. 예. 부사관님 딸랑딸랑. 야, 이렇게 바로 또 훅 들어오네. 근데 미음, 치은, 니은이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쓴 건데. 그렇죠. 마초남이든 뭐 만추남이든 안 좋은 표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게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단체 채팅장에 올렸기 때문에 이거 본 사람들도 너무 많고 지금 캡처해두면 딱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자, 단톡방에서 상관의 뒷담화를 하다가 걸린 문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네, 2022년 8월에 모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B 씨가 분대장인 이 부사관 A 씨가 부대 내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리니까 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서 이걸 올립니다. 그리고 황당하다는 취지로 뭐지? 미음, 치읓, 니은인가? 라는 메시지를 실제로 달았어요. 병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게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거를 해당 캡처 화면을 모종의 경로로 이제 부사관 A씨가 전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B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군 검찰은 A씨를
군 형법상의 상관 모욕죄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요. 재판이 열리기 전 A씨가 전역을 하면서 재판이 지방법원에서 이뤄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와, 굉장히 큰 일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상관 모욕죄라는 거 제가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 상관, 그러니까 뭐 대표님 네. 뒷담화를 한 거를 뭐 걸렸어요. 이것도 상관 모욕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상관 모욕죄는 군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집단, 그런 특수한 지금 직역이잖아요. 위계 질서가 명확하고. 그렇죠. 예. 이 군형법에 상관 모욕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을 하는데 이 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의 경우는 진짜 상관 모욕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전역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모욕죄, 이제 상관 모욕죄에서 모욕죄로 바뀐 경우입니다. 일단 재판의 쟁점이 그 상관에 대한 모욕이냐 아니냐, 이 미음, 치읓, 니은이 판단은 어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이거- 초성, 미음, 시은, 니은. 이거 사실은 게임을 저 같은 경우는 좀 종종 했었어가지고 아는데 이 초성만 쓰면은 욕으로 제재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요? 신고를 해도 이 사람이 나 욕했어 해도 네. 예, 초성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초성으로 마음껏 욕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막 짤 밈으로 돌아다니는 거 있는데 남편의 다른 말은 하고서는 초성으로 시옷, 비읍, 니은 있었는데 이거 서방님이잖아요. 우리말 저기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초성이 해석함에 따라서 이 지금 미음, 치은, 니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뭐 마초남도 아니고 사실 만취남도 아니었죠. 욕이 분명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요. 이 미음, 치은, 니은이 그러니까 모욕적인 언사라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이게 군 단체 그 동기들 간의 채팅창이었잖아요. 그렇게 의사소통을 위한 이런 개인적인 채팅창에서 이 정도의 비속어 사용은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어떤 모욕적인 언사는 해당하지만 상관의 어떤 모욕함으로써 군의 지위를 문란케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 단톡방에서 자유롭게 뒷담화를 해도 된다.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이게 이런 댓글들이 이 판결에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다 초성으로는 마음대로 욕해도 되는 것이냐. 난리 났어요. 시읍, 비읍, 니은. 네, 이거 네.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명확하게 단서를 달았어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1회만 사용이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쓰이는, 좀 자주 쓰이는 정도의 표현이라는 점, 그리고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수준이다. 이런 점들이 고려된 것이지 어떤 판례에서는요. 초성으로 이렇게 모욕을 했는데 또 모욕죄는 인정이 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점, 초성 막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수위가 높은 표현을 초성으로 썼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 실제로 2017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C씨가 유명인을 언급한 게시물에다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그 초성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C씨는 이 자신의 댓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C씨가 쓴 댓글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또는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C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이제 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성으로 된 그 속어라도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면 유죄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성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특정하지 않고 막 누구라는 걸 말하지 않고 막 나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모욕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이름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막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흘린 상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랩을 잘하는 개그맨, 그리고 연기자, 뭐 이렇게 힌트들을 많이 주면 점점점 누구로 특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될 수 있고 공연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의 평판을 저해하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특정성과 공연성은 필요하지만 사안별로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최근에 많이 이제 기사로 접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요즘 들어 특히 많아진 게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발달하고 커뮤니티 댓글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 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
검찰 연감 보니까 2001년에 검찰이 접수한 모욕죄 사건이 한 2,069건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처음으로 10,000건을 넘어서게 되고요. 2020년에는 51,598건. 2001년에 비해서 무려 25배나 증가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누가 나를 모욕한다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을 캡처한다든지 그다음에 녹음한다든지 그다음에 녹화 앱 같은 게 많아지면서 증거 확보가 쉬워지다 보니까 좀 모욕죄 접수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익명이 보장된 공간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 역시 김기리 씨가 해주셔야 될 텐데 초성으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자, 한준정님. 기억, 이응, 지읒. 이 사람은 조심해라. 이응, 기억, 이응, 지읒을 조심해라. 예. 그게 오늘 한준정님? 네. 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 대화합시다. 맞습니다. 예, 정말 이 초성을 쓰고 또 신조어를 썼다고 해도 욕은 어디까지나 욕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면 그 욕이 반드시 또 나에게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법으로 찾아오죠.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